토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에서 찾은 나와 남을 바라보는 과학적이면서도 올바른 시선 5가지. 하버드 대학 교수인 토드 로즈가 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찾은 나와 남을 바라보는 과학적이면서도 올바른 시선 5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적이면서 과학적이기까지 하고 또 평균주의 사회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상대방을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우리가 평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이유로 잡았는데요. 1840년대 케틀러의 평균적인 인간 개념에 따르면 평균적 인간이 완벽 그 자체이며 자연이 꿈꾸는 이상이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을 정상으로 보고 평균에서 벗어나는 개개인은 오류로 보았습니다. 평균이 정상을 판단하는 믿을 만한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1890년대 등장한 골턴의 계층 개념입니다. 골턴은 케틀러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자신만의 다른 이론으로 케틀러를 반박합니다. 골턴에 따르면 평균적인 인간은 이상이 아니라 평범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반면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것은 우월층,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저능층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두 개념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골턴의 계층 개념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이론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평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평균 이상이 되려고 길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균의 시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육과 직업 세계에서는 케틀러의 개념은 테일러로 이어져 테일러는 인간보다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앞세워 모든 공정의 매뉴얼, 지휘체계, 근로시간 등을 표준화시키고 개개인의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독창적인 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골턴의 계층 개념은 손다이크로 이어져 표준화된 시험에 따라 평균 이상의 학생들과 평균 이하의 학생들, 곧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구분지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한편으로는 기업이 번창하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하였고 불리한 배경 출신의 학생들도 시험만 잘 보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기대치를 채우고자 애쓰게 되었으며 남들보다 같은 부분에서 더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존엄을 상실하게 되었고 회사의 사원들은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고 학생들은 꿈을 절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시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2번, 우리는 냉동 클론이 아니다. 평균주의는 개개인을 평균과 비교하여 그 개인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의 한 학기 평균 점수가 50점, 다른 모든 학생들의 평균 점수의 평균을 낸 것이 70점이라면 그 학생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평균주의는 개개인을 평균과 비교하여 개개인에 대해 뭔가 중요한 것을 알아내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는데 실제로는 개개인에 대해 중요한 것은 모조리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개인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 개인을 여러 번 평가한 후 그것의 평균을 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니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평가하여 개인을 전체의 평균과 비교하자는 편의주의에서 나온 방법인데 이는 말이 안 되는 불합리한 방법입니다. 네덜란드의 학자 피터 몰레나는 그룹 평균을 활용해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인간이 모두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냉동 클론일 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평균보다 똑똑해. 저 사람은 졸업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 저 사람은 내성적이야 라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사람을 표준화하고 등급화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중요한 것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평가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개개인의 과학에서는 개개인은 오류가 아니며 개개인을 하나의 점수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개개인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개인의 점수를 평균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패턴을 살펴본 다음 개개인별 패턴을 취합해 종합적 통찰을 얻어내야 합니다. 3. 우리의 재능은 들쭉날쭉하다. 진흙 속의 진주를 찾으려면 인간의 신체 치수는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지만 어깨가 좁고 팔 길이가 길고 가슴 둘레는 평균 정도입니다. 이 사람의 체격은 5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체격은 평균보다 크거나 작다고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으며 각 신체 부분의 치수 간의 상호 연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를 개개인성의 첫 번째 원칙인 들쭉날쭉의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중요한 특성은 거의 모두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재능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재능을 하나의 숫자나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은 1차원적 사고입니다. NBA의 한 감독은 경기당 평균 득점수가 가장 높은 선수들을 모아 팀을 구성하였으나 이 팀은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농구 재능은 다차원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능도 IQ 점수 같은 1차원적인 값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제임스 커텔이라는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 여러 가지 다른 지적 능력들은 상호 연관성이 약했고 신입생들의 학부 성적과 지능 검사 사이의 상호 연관성도 아주 약했습니다. 진흙 속에 묻힌 진주, 우리의 가능성을 찾으려면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게 시야를 방해하는 1차원적 눈가리개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평균으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평가에 속박당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 점수와 같은 1차원적 관점으로 자신의 역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MBTI 검사로 우리의 성격을 16가지로 유형화하는 것은 한때 유행이기도 했었고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나의 성격은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무계획적이라고 결과가 나오면 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사고를 본질주의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주의 사고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성격적 특성이 그 사람의 영혼 깊숙이 있어서 이런 특성을 알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꿰뚫을 수 있다는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의 기질이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는 주의의 사고입니다. 개개인성의 두 번째 원칙은 맥락의 원칙입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 유이치 쇼다는 메디코 여름 캠프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 84명을 6주에 걸쳐 추적 조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맥락에 따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한 아이는 매점에서는 내향적이면서 교실에서는 외향적이었고 다른 아이는 매점에서는 외향적이면서 교실에서는 내향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평균적으로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편이라고 판단해버리면 한 사람에 대해 중요한 세부 요소들은 모조리 놓치게 됩니다. 행동은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출됩니다. 쇼다에 따르면 이러한 평가가 좀 더 정확합니다. 잭은 외향적이야 대신에 만약에 잭이 사무실에 있으면 그럴 땐 아주 외향적이다. 만약에 잭이 수많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럴 땐 약간 외향적이다. 만약에 잭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 땐 아주 내향적이다. 특정 맥락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파악할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애들러 그룹이라는 채용 컨설팅사는 기업에서는 획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자를 뽑는다고 하지만 각각의 업무에 따라, 즉 맥락에 따라 다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기업 레츠고 홀딩스는 애들러 모델을 채택한 결과 벨기에 출신의 한 약사가 선발되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경력 같았지만 애들러는 그의 수행력이 레츠고 홀딩스에서 필요한 직무 여건에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고 현재 그 직원은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로 손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맥락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더 맞는 직업의 기회를 얻게 될 수 있고 타인의 재능, 능력, 잠재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 맥락별 기질을 의식하면 우리 자신이 빛을 발할 만한 상황을 보다 쉽게 깨닫게 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관리자, 학부모, 상담가, 교사는 특히 더 타인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냥 저 사람은, 저 아이는 분노가 많은 아이야 라고 단정 짓기보다 저런 맥락에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 자신과의 상호 교류 안에서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타인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나와의 관계에서는 까탈스러워도 다른 관계 속에서는 의리 있고 자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와 그 사람 둘이 함께 놓여 있는 그 순간의 맥락만이 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이해와 존중은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5. 우리 각자는 다양한 속도로, 다양한 경로로 성장한다. 개개인성의 세 번째 원칙은 경로의 원칙입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하나의 정상적 경로가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그 경로를 따라가도록 조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발달은 그 종류를 막론하고 하나의 정상적인 경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의 결과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이며 그 각각의 길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경로는 나의 개개인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의 정상적 경로라는 것은 고정된 시간 동안 고정된 등교일, 고정된 학기 시스템, 고정된 핵심 과목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 빠르게 많이 학습한 학생이 우등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빠를수록 똑똑할까요? 저자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손다이크는 학생들의 학습 속도가 기억력과 결부되어 있고 기억력은 학교 생활과 직업 생활에서의 성공과 결부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평균보다 빠른 것을 평균보다 더 똑똑한 것으로 동일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속도와 학습 능력이 관련이 없다면 이 시스템은 어쩌다 학습 속도가 빠른 학생들에게는 유리하지만 그런 학생들 못지않게 똑똑하지만 학습 속도는 느린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시스템입니다. 1980년대 블룸의 연구진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은 고정적인 속도로 학습하게 하였고 두 번째 그룹은 자율 속도로 학습하게 하였습니다. 자율 속도형 그룹은 경우에 따라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그룹은 전통적 교실에서 그래왔듯이 학생들의 20%는 학습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학생들의 20%는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속도형 그룹에서는 90%의 학생들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학습 속도는 분야마다 개인마다 달랐으며 학습 속도를 학습 능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반박의 여지 없는 오류입니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클라르티에 빈켄부르크 박사의 연구팀은 과학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은 하나만이 아닙니다. 7명의 아이를 키우는 중이든 병든 부모 한 분을 수발하고 있든 또 하루 24시간 연구실에 처박혀 있든 간에 언제든 뛰어난 연구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만의 경로를 찾아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능성의 변화가 생기게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에 서 있는지는 그 길이 나와 얼마나 잘 맞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 정한 5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이 책에서 다양한 연구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는 나를 바라보는 법, 그리고 남을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 올바르면서도 매우 과학적이기까지 한, 그리고 심지어는 감동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나의 재능과 나의 성격까지도 쉽고 간결하게 평가하는 사회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것들에 대해서 저자가 괜찮아, 기죽지 마, 다 거짓말이고 뭘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된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이 따라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적어도 나의 자녀들은 이 저자가 말하는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정당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또 다른 가능성이 있으며 또 내가 함부로 평가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몰랐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책의 일부만 다룬 것이고 책은 구체적으로 표준화를 벗어난 개개인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교육 시스템 및 기업의 채용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 가능한지도 제시해 놓았고 또 구체적인 사례들이나 되게 재미있는 사례들도 많아서 늘 말씀드리듯이 책을 직접 읽으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